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최우방이었던 한국, 그 중심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이라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믿기시나요?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했던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향해 핵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그에게 쩔쩔맸을까요? 오늘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연구원이 밝혀낸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비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숨막히는 투쟁,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워싱턴 DC의 하늘은 제가 기억하는 하늘 잿빛이었어요. 마치 캔버스에 회색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한 그런 칙칙한 하늘 말이에요. 저는 제임스, 미국의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동북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연구해온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저는 꽤 오랫동안 일해왔어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곧바로 이곳에 합류했으니까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는 백악관이 보이는데 그 웅장한 건물은 늘 저에게 묘한 압박감을 주곤 했어요. 마치 제가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요.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저는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겠어요. 저 역시도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워싱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지도 모르죠. 이곳에서는 모두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던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한순간에 뒤틀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그의 강경한 외교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 분명했어요. 특히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킴벌 소장이 저를 호출했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죠. 킴벌 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관대함에 기대왔는지 낱낱이 파헤치라는 불호령과 같은 지시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까지는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룬 수혜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들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불만을 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여겼죠. 한국은 그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작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꽤나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저는 씁쓸한 기분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차갑고 권위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제부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분석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이라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맞춰야만 했어요. 그것이 제가 워싱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는 마치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국립문서보관소의 낡은 문서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들.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저는 잊혀진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굴해 나갔죠.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처럼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킴벌 소장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인식, 즉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약소국이라는 이미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내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저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197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박정희 대통령은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강인한 인상의 소유자였죠.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전사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단편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더군요. 1970년대 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이 떠나면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며 자주국방 노선을 천명했다는 기록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번개 사업이라는 암호명 아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저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변변한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미사일과 전차를 개발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미국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력으로 말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당시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 읽어보았어요.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이 끊겼을 때 그들은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더군요. 한 과학자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구에 매달렸으며 실패는 두렵지 않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과 추진력,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저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조각은 바로 한국의 자주국방 정신이었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율곡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마치 비밀스러운 보물지도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율곡 사업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 계획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상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추진된 이 사업은 한국군의 현대화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했어요.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는 폭등하고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하며 율곡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저는 율곡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그는 단순히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힘썼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성공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 1978년에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 전차 개발에 성공했어요. K1 전차는 당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전차로 한국군의 기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산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갔어요. 저는 율곡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터뷰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애국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해요. 율곡 사업에 참여했던 한 엔지니어는 기록에서 당시 자신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이 끊기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웠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수레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율곡 사업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지녔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율곡 사업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는 율곡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미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았고 한국인의 자주 국방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율곡 사업은 저에게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저의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율곡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수혜국으로만 묘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국가였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노력은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율곡의 정신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의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새로 새로운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의무감과 제가 발견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놓인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노력은 그러한 눈부신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로 인해 닥쳐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한국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 했으니까요. 저의 보고서는 그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킴벌 소장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는 전형적인 워싱턴의 엘리트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추종자였죠. 킴벌 소장은 제 보고서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분명했어요. 어쩌면 저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은 동맹국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왔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상세히 기술하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했죠. 또한 저는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국의 오만함과 편견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고 싶었죠. 보고서 마감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킴벌 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격노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수정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분석과 주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균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제 눈앞에서 보고서를 구겨 던지며 한국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자 수혜국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묘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마치 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며 제 주장이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스르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그의 언성은 연구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높았고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킴벌 소장님,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국가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은 오늘날 한국의 번영을 이끈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역사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킴벌 소장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제임스, 자네 지금 정신이 나갔나?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자네는 지금 한국을 옹호하고 있는 건가? 자네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뒷돈이라도 받은 건가?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저를 매국노 취급하고 있었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장님, 저는 결코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킴벌 소장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저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어요. 그의 명령은 완강했고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섰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저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 보였죠. 저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워싱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자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전히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죠. 저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조각은 바로 한국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달았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로만 여겨왔죠.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한국의 생존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한국을 미국의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이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맞서 싸워왔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왔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력은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역동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워싱턴의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요.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들은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킴벌 소장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는 한미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저는 더 이상 워싱턴의 잿빛 하늘 아래 갇혀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거예요. 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요.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잿빛 하늘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햇살이 보였어요. 마치 저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죠. 저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한국이라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나라와 함께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희망과 번영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임스라는 한미국 안보 전문가의 사연을 통해 1970년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뜨거웠던 노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워싱턴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줬던 제임스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가며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특히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핵 개발과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결단력,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매진했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헌신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잊고 지냈던 역사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